자, 최고로 박장대소하는 방송. 자, 오늘 누구죠? 안 나오니까 바로 이름을 잊어먹었어. 누구죠? 최영일 평론가님. 네. 나 최민희 의원 얘기할 뻔했어. 최영일 평론가님을 대신해서 브리핑. 예. 전 세계 최고의 달인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영민 PD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 60억 분의 1의 돼지. 예. 거기 인구가 또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줄었어요? 구제역 때문에. 예. 대체 가능. 김용민입니다. 예. 호시탐탐. 정봉주의 불을 노리고 있는. 최영일 대신. 최영일 대체 가능. 예. 자, 그리고 장윤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대체 가능. 예. 아니 근데 여기 나오셔도 돼요? 지금 TBS 진행을 꿰찼잖아. 꿰찼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 TBS TV에서 예.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슈파이터 아니면 품격시대로 한다 그러던데? 아니요, 이슈파이터예요. 이슈파이터로? 예,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를 매주 금요일 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먼저 진행자 잘 못했나 본데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분이 잘 그런 사람 잘라야 돼 그냥. 그분이 잘 못하셔가지고 예. 바로 이렇게 돼요. 그분이 정복주예요? 정몽주라고. 아니 정봉주와 묶었냐면 정복주가 된다는데. 네. 근데 그 다른 그 패널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래요? 원래 진행자들은 왜 이렇게 내보내려고 그러세요? 그만 나오라는 거죠? 대체 가능한. 여기서 자꾸 얘기해야지. 그리고 TV에서 내보내면 쫓아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게. 그 다른 데 못하게 하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좀 윗선에서는 그만했으면 하고 아랫선에서는 계속했으면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홍보가 좀 필요하니까요. 아직 좀 처음 하는 거여서. 윗선도 정찬영 사장님? 정찬영 사장님 다른 프로에 많이 나와야지 그 인지도도 올라가요. 아니 그 중간 서로 상부상조해. 네, 하여튼 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이.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또 거기 가서 또 SBS 정치쇼 얘기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윈윈. 위아더 월드 패밀리. 우리 식구파냐 식구파. 자, 그리고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냥 2주 사이에 너무 핫한 분하고 지금 옆에 앉게 돼서 좀 뜨겁네요. 니뽕. 그때 그 실검 여행. 여행. 캡처하셨대요. 네, 제가 여행 가 있는 와중에도 실검 1위 하셨길래 캡처를 해서. 그거 2011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실검 1위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축하드려요. 저희가 복권은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대통령님께. 저희한테 아니고요. 나 우리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1,700만 촛불 시민께. 그럼 고민해 주신 여러분께. 그런데 일본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 도쿄에 친구들이 살아요. 사서 남의 집에서 얹혀서 며칠 있다 왔습니다. 네. 친구들 도쿄 점령했다고요? 이 한일 관계가 정말 영향 미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5년 만에 승차 거부를 처음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쓰는 애들이 단체로 몰려 있으니까 원래 일본의 택시 기사들이 과도하게 친절한 편이잖아요. 이거 논외의 얘기인데. 괜찮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느껴질 정도. 백화점 가서 한국말 쓰면 째려보는 중년 신사들이 있더라고요. 나아가서는 현지에 이제 제 친구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전에는 훈방 좋지 않은 사소한 범법 사항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경범죄 이런 것도 가능하면 잡아 넣는 걸로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 불이익을 주는 거죠. 최근에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이거 재검도 필요하다. 아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가 언제 괴롭혔어? 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됐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체감도가 뚝뚝 팍팍 오는 거지. 저도 느낄 정도니까.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것도 그쪽에서는요. 남과 북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가 거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 집 작은 집 그럼요. 이런 식으로. 다른 집인데. 그 집 그렇죠. 다른 집인데 어쨌든 북의 핵 위협이 한민족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같이 가요 또 그게. 네.
안고 가야죠. 근데 모든 일본인이 다 그런 건 아닐 테고. 네, 일부. 그분들은 방사능 오염됐나? 그 위험한 발언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셔가지고. 박은미 기자님, 박연미 기자님. 네. 첫 번째 뉴스 감사해요. 네. 그게 첫 번째 뉴스. 끝났습니까? 이거 출연료줘요? 자, 그럼 두 번째. 장윤성 기자님이 가지고 이거 첫 번째 뉴스가 제일 따끈따끈하네. 네. 이게 현지 소식이니까요. 그럼요. 당하고 와서요. 억울하셨구나. 택시 거부를 딱 당했어요? 딱 그 문을 내려서 한국말 들리니까 문을 올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도 15년 동안 일본 드나들면서 처음 겪어본 일이 그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걔들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손잡고 딱 매달려 버려야 돼 그냥. 나 죽여라 그러고. 저는 아직 애가 어려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나 죽여라 그래야 돼. 고추장이 얼마나 매운지 한번 보여줄게. 고추장. 장윤선 기자님. 네.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북측 대표가 무척 다혈질이라고요? 달리는 택시에 핸들을 잡고 앉는다고? 아니 근데 이제 국내 언론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군사회담 때 이분이 이제 천안함 관련해서 이제 박차고 나갔다. 그래서 다혈질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요. 군인이 대체로 그렇죠. 군인이 뭐 온화하고 뭐 온유하고 이러기 물론 이제 가정에서는 그렇겠지만 자기 일할 때는 세게 말이 세죠. 군인들이 말이 센데 이제 그 자체가 쟁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내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23개월 만이에요. 개성공단이 2016년 2월에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남북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슈는 그 평창 동계 올림픽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선 이제 리선건 위원장 분석을 좀 해드리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27번이나 남북 회담을 했던 전문가입니다. 대남 협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인민군 대좌 출신이에요. 대장 우리로 따진 계급이 대장이죠. 대장 정도 되는 거죠. 소자, 중자, 대자. 그렇죠. 소자, 중자, 대자. 그러니까요.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확실히 좌빨은 좌빨인가 보네. 아니 왜냐하면 대좌, 소자, 중좌. 소우, 중우 이게 아니어서. 근데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북한은 이제 당 중심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 위원장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노동당 위원장 당이 중심이 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행정부가 중심이 된 조직하고는 달라서 이름도 좀 생경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서 이제 다혈질, 직설, 뭐 과격한 사람이다. 이래서 뭐 회담이 되겠냐. 뭐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보수 언론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취재를 좀 해온 내용인데 조명균 장관이 제가 통일부 출입할 때 이분이 개성공업지구를 처음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온화한 사람인데 추진단장을 했어요. 굉장히 온화하고 조명균 옆에 김창수 있다. 네, 보좌관이다. 둘이 서로 만나면요. 장관이 보좌관한테 오래간만입니다. 우리나라 김창수가 빨빨으로 돌아다니는 그런가 보다. 근데 그걸 기자들이 옆에서 보고 뺏고. 근데 지금 요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김창수. 제 전화만 받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조명균 장관이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점잖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막 과격하게 막 세게 나오는데 여기 너무 얌전해서 회담이 초반부터 깨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뭐 조명균 장관도 뚝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통일부가 오랜 관료니까. 오래 관료니까. 제가 취재를 했더니 정세현 장관 시절에 그 교류협력국장인가 국장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쪽에서 지금 장관이 옛날에 국장 시절에 이제 뭐 일을 좀 시켜봤더니 북한이 이제 그 호통치고 막 얘기를 할 때 그 호통치는 속의 내용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통일부 내부에 여러 후배들이 있는데 굉장히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세현 장관 심부름도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세현 장관이 그렇게 평가한 건 100% 맞는 거예요. 그분이
잘 칭찬을 안 하시나 보죠? 두 분이 칭찬한 사람 딱 두 분이 두 분 김창수도 칭찬해요. 조명균, 김창수, 정봉주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네. 아까 2명이라고 하셨죠. 3명이요. 그렇어요. 한 명. 원래 조선 사람들 셋이 좋아해요. 근데 이 회담은 지금 실패를 우려하는데 예. 실패할 수 없는 회담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퀘르베 재단 연설부터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설파하면서 이걸 쭉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로 화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평창올림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족적 대사라고 표현을 해요. 민족적 대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르칠 수가 없지. 그렇죠. 이건 그르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올림픽 성공적 개최 이런 등등으로 이미 미션을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빛날 수 그렇죠.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과격하고 뭐 어쩌고 해도 이 판을 깨고 오면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한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성사가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없는 회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괜히 막 언론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그 뭐 무슨 뭐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뭐 비핵화 문제 뭐 이런 거 북한이 갖고 올 거다 의제를.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평창만 얘기해도 이게 바빠요. 그래서 우선 1월 29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참가 등록 마감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 IOC하고 협의를 통해서 북한이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뭔지 그리고 선수단, 임원단, 대표단 어떻게 올지 그리고 온다면 뭐 비행기 타고 올지 못 타고 올지 그냥 걸어서 육로로 올지 앞으로 걸어올지 뒤로 걸어올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국내에 와서는 또 교통수단은 뭘로 할지 관광버스로 할지 뭘로 할지 열차로 올 수는 없을까요? 열차가 그게 남북 철도 도로 협력 사업을 노무현 정부 때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경의선이 뚫리지 않았잖아. 아니 개성 왔다 개성 뚫렸네. 개성까지 왔다. 경의선 타고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와서 또 평창까지 가야 되니까. 연결돼 있어요. 경의선으로 해서 중앙선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너무 좋은 신경강선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철도공사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른바 철떡이라고 철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내려오면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이에요. 철도도로 협력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북에서 남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의미도 있네.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한반도를 관통하는 그렇죠. 철의 실크로드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간접적 화답으로 철떡 좋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평화의 골든 타임이에요. 평창 올림픽 76일 맞아요. 기간 동안 패럴림픽까지 해서 올림픽 휴전까지 치면 3월 25일 그렇게 키 리졸브 훈련을 뭐 4월 중순 정도로 연기한다. 왜냐하면 4월 첫 주가 부활절 휴가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휴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 훈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월 중순 정도 전망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확정한 바 없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요 76일 기간 동안에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북미 대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운전자로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북한도 미국도 한 차에 태워서 그 회담 장소에 가서 우리가 통역을 해야 돼요. 북한과 미국 쪽에 잘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쌍방향에 우리가 중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아주 그 유의미한 시그널은 지금 육자회담 대표 국가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오고 있어요. 수석 대표들이.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진짜 뜻이 뭐냐, 내용이 뭐냐, 정말 대화할 뜻이 있는 거냐, 그리고 평화로 가려고 하는 거냐. 뭐 이제 중국도 쌍중단, 러시아도 쌍중단 이런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자의로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을 지금 연기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북한이 평화 체제를 위해서 이른바 이제 핵무기,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주면 사실상 쌍중단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니더라도 내용적으로만 그렇게 해도 북한의 미국의 북한 대북 문제 전문가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북한이 6개월 동안 어떠한 군사적 행위만 안 했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다. 그러니까 조셉 뉴언하고 틸러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선언 후 60일이 지나면 그 대화 시그널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100일이 넘어요. 평창 올림픽까지 따져보면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하고 지금까지 도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평창 올림픽까지 다 따지면 60일이 아니라 100일이 넘기 때문에 선언만 해주면 정말 급변하는 정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셉 뉴언이 대표적인 그 대화파거든요. 비둘기. 그러면서 조셉 뉴언은 우리 이쪽에서 이제 그 비공식 전문가들 가면은 좀 대화에 대한 카드를 좀 창조적으로 만들어봐라. 없다 우리는 미국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도
남북 대화는 네, 100%란 말이죠. 100% 주도한다. 주도권을 줬잖아요. 주도권을 줬는데도 그 조수석에 탔다고 야당은 지금 뭐라고 그러지 않나요? 야당들이 운전석에는 지금 김정은이 타고.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첫 번째 의제가 북한 핵 포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북한 선수단이 오기로 확정도 되기 전에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는 호들갑이 필요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점검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도 오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과도한 이슈를 가지고 오면 판이 깨질 수밖에 없고 그럼요. 비핵화 이슈는 또 우리가 주도할 수도 없고 미국이 북미 대화로 풀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회담이 엄청 길 거예요. 우리 측 기자들은 내일 아마 그 회담 사무국에서 하루 종일 아마 밤늦게까지 일할 텐데. 성균관대 쪽에 있죠. 그렇죠. 바로 거기죠. 그 길에. 그 감사원 쪽. 그렇죠. 감사원에서 쭉 올라간 삼청동길. 네, 거기서 아마 그 회담 결과를 기다리게 될 텐데요. 평창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서로 좀 껄끄러운 이 이슈를 피하는 게 첫 번째 만남인데. 문익환 목사의 표현에 따르면 이혼했고 70년 지난 부부가 첫 만남 자리에서 서로 칭찬하고 아껴줘야지 대화가 되는 거지. 그렇죠. 너 70년 동안 나 욕하면서 살았지. 내 재산 어디다 빼돌렸니. 이렇게 서로 감정적인 이슈를 갖고 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94년 1차 북핵위기가 93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4년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끌었던 갈루치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협상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방식과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무척 멋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70년간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여기에서 좀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노력이다.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남북 회담 관련해 필름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우리가 통상 뉴스 보면은 그 이른바 풀샷이라고 해서 뭐 큰 그 회담장에서 양쪽의 모습을 이제 뭐 좌는 뭐 남쪽, 우는 갈라서 북한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점잖은 모습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회담 실무하는 그 내용을 쫙 봤는데 와, 욕설이 오가고 막 담배를 피면서 야, 눈 깔아. 너 몇 살이야? 이런 거 보고. 그 김창수 그 보좌한테 얘기 들으면 그 남북 회담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 북한에서 좋아해요, 김창수 씨는. 왜 그러냐면 이런데요. 창수 동무는 여기 북조선의 풀한도 우리 인민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진짜. 그 말도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인민 속에 파묻히면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이건 좋을 때 얘기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외교관이 있는데 그 양반이 당시 이제 남북 회담 실무역을 맡았는데 와, 눈 부릅뜨고 어디서 이게 눈 깔고 말이야. 눈 깔아. 뭐 이러면서 담배를 막 쪽쪽 빨면서 그거 보면서 야, 이 회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맨날 싸우면서 정된다 그러잖아요. 정세현 장관이 얼마나 싸우는데요. 아주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세현 장관한테 그 비사를 들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속보. 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동결 청구했다. 김 PD님.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오라고 했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그 규모가 36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돈 갖고 뭐 기치료를 받았다든지 뭐 주사를 맞았다든지 마늘 주사를 맞았다든지 또 자기 사저 관리비 쓴다든지 이거 완전 사적으로 기름값까지. 그래서 태국계 어르신들이 지금 그 동공 확장 멘붕이 왔대요. 한 푼도 안 썼대는데. 사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월에 1,000만 원씩 쓰죠? 어떻게 관리를 하면? 보일러 기름값에 1,300만 원인가. 보일러를 매달 갈아치워도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보일러를 잘 쓰지도 않는 걸. 근데 하여간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지난번 국정농단 당시에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가 구속영장이 재차 이제 집행이 되면서 뚜껑이 죄송합니다. 화가 막 나는 거죠. 뚜껑 커피 뚜껑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커피 뚜껑이 막 열릴 정도로 막 이렇게 분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그때 변호인이 집단으로 이제 선임계를 반납하면서 이제 국선 변호인이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의
별도의 사안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게 예. 바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인데 사실 이거나 저거나 이제 뭉개고 갈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특수활동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죠. 정치의 투쟁으로 가려고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면서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데 네. 지지자들이요 나를 탄압받는 나를 톡할비가 들어왔네. 예. 아니 실제로도 지금 지지자분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죠. 한 푼도 주머니 박근혜 대통령 주머니 속에 돈 1원 하나 들어간 거 본 적 있냐? 예. 근데 이번에 36억 5천만 원 이번에 받네. 보여줬어요. 예. 검찰이 36억 5천만 원을.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36억 5천만 원을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금 만났단 국고 말이에요. 손실죄 아니에요 이게. 그런 셈이죠. 예? 이 나라 돈을 갖고 지금 안보를 위해서 쓰라고 해서. 특가법상 5조.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6억 5천만 원을 이렇게 가로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사적 용도로 이제 유용을 한 이런 혐의인데. 그 가로챘다는 건 비호 아니에요? 원래 슈킹이 슈킹이 비호인가? 슈킹 비호인가? 뽀뽀 예. 죄송합니다. 자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사과 전문. 요즘 겨울에 네. 그 비닐하우스 뭐 사과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전두환 추징법, 전두환 추징법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 전두환 추징법은 형법 134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죄로 인정된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액수만큼 추징하는데 이 형법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3년이었는데 전두환 추징법이 생기면서 이게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36억 그때부터 이제 36억 5천만 원을 이제 챙겼는데 물론 한꺼번에 36억을 다 챙긴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일부 액수의 경우는 사실 3년이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2016년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면서 2013년에 받으신 돈도 다 이제 내놓아야 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거는 본인이 만든 거죠. 본인이 만든 법이에요. 이건 본인이 우리가 만든 법. 3부 들어갖고 계속 설명하는데 2013년이 공소시효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김용민 PD, 장윤성 기자, 박연미 기자와 함께 최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제가 요즘 이걸 안 읽어요. 왜 안 읽냐면 이거 읽으면 문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걸 읽어줘야 돼 우리가. 그럼 우리 발음 분량이 떨어져. 지금 시청자하고 분량 싸움을 청취자하고. 이러지 말고 샵 1035 짧은 글자 5,000원 긴 문자 10,000원 안 보내게. 안 보내게. 그래도 보내요. 너무 보내요. 인기 있는 프로라고 자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공소시효다가 13년. 13년에서 시작됐고 예를 들어 16년쯤에 끝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계속 범죄로 봐요. 그래서 13년에 시작한 거는 23년 공소시효가 끝낸 게 아니고 횡령도 이런 경우인데 횡령이 아니고 횡령 2년 동안, 횡령 3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계속됐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범죄로 안 볼 경우, 그러니까 그게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만약에 법원이 그냥 열심히 봐준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10년의 그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사실 이게 추징금하고 뇌물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뇌물하고 달라서 벌금은 그 추징금은 이제 벌금하고 달라서 벌금은 노역으로 간답니다. 몸으로 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룻밤 뭐 어디 그 구치소나 감옥으로 불리는 곳에 있으면 막 몇만 원씩 까지는 뭐 어떤 사람들은 황제 노역이라고 해서 뭐 몇백만 원으로 해서 까지는 왜냐하면 벌금을 노역으로 전환시킬 때 최대 3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1,000억이게 되면 하루에 뭐 한 3천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벌금이면은 대충 뭉갤 수 있는데 이게 추징금이면은 진짜 그 집안마당 파가지고 수조 하나라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다 압류를 걸어버리니까. 그 전두환 씨가 바로 그런 영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재산 손실이 불가피하다라고 그래서 판단이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를 긴급하게 선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간주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됐다 하면 본인이 이런 특수활동비 관련한 재판에는 나오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국정농단 재판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돈 문제 있어 몸이 안 아프시나. 특활비 재판 때는 몸이 안 아프고 이제 국정농단 재판 때는 갑자기 몸이 아파지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 이렇게 불참하면은 이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겠어요? 뭐 당장 최순실 씨 같은 경우 25년형 구형이 됐는데 뭐 거기 준해서 이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준한 게 아니라 그보다 높아지죠. 주범이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보다는 이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뭐 혐의 수도 그렇고요. 한 20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무기도 가능한 뭐 이제 법리상 보면은 무기도 가능한 형인데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무기든 뭐 100년형이든 1000년형이든 난 신경 안 쓴다. 어차피 정치 재판이다 이거. 정치 환경에 따라서 자기는 사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몇 년형 나오는 거는 자기는 괴념치 않겠다라고 해서 뭐 재판 그냥 대충 받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 재판에 나오겠다 이러는 거 보면은 이게 정말 더 모양새가. 보수 쪽에 있다가 보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보수가 좀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이쪽 진보 진영보다 더 부정적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을 정확하게 취재를 해야지 그리고 깨질 게 다 깨져야지 보수가 다시 살아나는데 사면 복권해갖고 어정쩡하게 한 상태에서 또 그 잔존세로 또 일어나서 또 거리로 나오고 이러면은 보수의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참 그러네요.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분이 특활비 뇌물이죠 사실상 개인적으로 막 국고 손실 뇌물 요것만 원포인트로 자기 재판에 나와서 해명하고 재산은 안 잃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뜯기지 않겠다. 이제 이런 투로 나오는 건데 참. 이거를 특활비를 준 사람들은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고요. 받은 사람은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중형이 불가피한. 그렇죠. 뇌물은요.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예요. 이런 가운데 뇌물 받아보셨어요? 뇌물이요? 네. 저는 뇌물 안 받았어요. 아니 뇌물 여기 있네. 안 웃겨요. 그런 거 안 웃긴다. 안 웃긴다. 아니 우리가 관습적으로 웃어주는 우리가 잘못이야. 우리가. 알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줄 갖고 참 오랫동안 얘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능력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 새 첫 주부터 강남 집값이 치솟고 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결론은 지난해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잠복했었어요. 약간 매매가 이제 줄어드는 듯 했으나 결국은 서울 집값은 오르더라. 결론이 이렇게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년 동안에 서울 집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고 지방은 새해 들어서 좀 떨어지는 추세이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대체 정말 왜 그런지 궁금해요. 왜 그러느냐 1번은 다 간단해요.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데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소위 인프라 좋고 교육 환경 좋고 이런 데 살고 싶은 건데 그런 데 있는 집은 아무리 전국에 집을 많이 지은다 한들 강남 3구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집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동네에 암만 많이 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곳에 수요는 항상 존재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 그렇죠. 요새는 공급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은 근데 예컨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린벨트를 다 풀어요. 거기다 집을 다 지어요. 거기를 다 집을 지어서 공급한다 한들 충족이 될까요? 계속 거기 와서 살고 싶은 사람은 늘어나고 그래서 최근에는 심지어 이 강남 3구의 집값 과열 현상이 강동구 이런 데로 번지니까 강남 4구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 인근 지역까지 집값, 월세, 전세 이런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실질적인 서민들의 주거 환경 더 악화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전 유시민 장관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부동산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조금 더 경치 좋고 교육 환경 좋고 안전한 곳에 살고 싶은 이 욕망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정책으로 욕망을 잘라내긴 좀 어렵다고 봐요. 다만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거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집값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재건축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전체 평균을 올려놓는 거지 서울 전체가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강북 이런 지역들을 보면 평균으로 볼 수 없다. 평균으로 볼 수 없죠. 강북의 뭐 북한산 일대 이런 데는 분양 당시보다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서울 전체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이 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집값이 오르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규제는 같이 받고 있어요.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나오는 우리한테 거죠.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그 지난번에 그 부동산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번에도 무척 핀셋 참여정부 시절에 비하면 무척 핀셋 정책을 했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 많이 한 근데 정책이에요. 더 핀셋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원구도 전체가 규제가 돼 있는데 노원구에서도 재건축되는 지역이 있고 그냥 머물러 있는 지역이 있어. 우리 집은 11년 전 집값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원구 내에서 한 구 내에서도 예를 들면 동별로 따로 핀셋을 또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제 그 공이 좀 들어가는 건데. 아니 근데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그 강미애님이 그 문자 보내신 거 보니까 강남 부동산에서 담합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틴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정책 기조를 인수하는 그 사람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15년 버티실 거예요? 좀 정부 정책에 순응해갖고 다주택자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유세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강남이 그렇죠. 그 실수요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그게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상승폭이 세금을 이기고도 남아. 그리고 현금 부자들은 양도세 중과세 한들 안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기획재정부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보유세에 대한 고민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 선언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종부세에 대한 종부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균열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그 레임덕이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선언이 있기 때문에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건데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니 이제 그 보유세하면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두 개로 나뉘거든요. 재산세 이제 지방세, 종부세는 이제 중앙세. 그런데 그러니까 재산세는 건드리지 말고 종부세를 또 올리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트라우마가 심해요. 일단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파급 효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 사용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그 참 나쁜 대통령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과 정당성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서 새정당국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힘있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말을 바꾸면 돼요.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부동산 종합세. 부종세. 정말 예상은 했는데 예상 그대로시네요. 아니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거 갖고 다시 프레임을 짜야 돼요. 보수 언론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명명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 명명을 다시 하자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밀하게 대상자를 갈라내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 보유세 하면 그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지 말고 재산세, 보유세로 나누자는 주장도 있어요. 깔끔하게 그냥. 그러면 또 이제 그 기준 가액이 문제가 되겠죠. 보유부동산세 하면 되잖아요. 보유부동산세. 네, 어찌됐든 딱 오는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이 몇백 조인가가 된다는 1200조. 1200조. 그러니까 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이 있다는 거고 돈 있는 사람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없는 사람은 또 너무 없고. 근데 이제 정부가 결국에는 저는 세금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고 그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 규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해서 좋은데 집을 줄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르는 거죠. 그렇죠. 강남이. 그래서 저는 강남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건축 정책 이런 거 좀 그 완화하고 그래갖고 그 13평에서 18평형 서민형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 이런 걸 대거 늘려갖고 확 물타기를 해버려야 돼 그냥. 제가 18평이 막 10억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뭐 아무 소용 없죠. 아무 소용 없어. 아니 이미 실제 제가 알기로 대치동의 뭐 아파트가 최근에 재건축을 했는데 32평인가 네. 30평인가 하는데 19억이래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그 재건축 대상이 1억 9천을 잘못 읽었겠지. 아니 정말이요. 그러니까 참 수요를 이기기가 그러니까 한 30년 된 그 왜 거실에 난방 안 되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유명한 재건축 대상. 거기도 뭐 여전히 18평짜리 아파트 여전히 10억이 넘어가고 음마 있어요.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말이 문제야 말. 정유라 말 음마. 이건 뭐 농담인데 그 강남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면은 가격이 확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농담이니까 막말. 그러니까 맨날 막말 김영민 공갈 정책을 요즘 저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누구요?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표하고요. 계보 같잖아 막말. 그렇죠. 좀 만나세요. 그분은 성공하고 저는 망하고. 근데 저는 요즘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교육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교육 개혁을 좀 해서 대학 평준화 같은 거 하면 강남에 몰려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구 절벽으로 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체 학령 인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성장통의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단언은 못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 5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계속 부동산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말 박연미 그 논란이 지금 또. 다 뒤집어보려고. 19파. 자 다음 뉴스 장윤성 기자님. 칼군 UAE 해병청장 한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왕세자의 오른팔이에요? 왕세제의 오른팔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최측근. 예, 최측근이고 이분이. 잠깐만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읽어줘야 돼요. 이거 방송사 수입이거든. 그래서 이분은 최측근이면서 UAE의 그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UAE,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렇게 UAE를 부르잖아요. 근데 아랍 말로 에미레이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부족 국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추장 국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여러 부족 토호들을 엮어서 하나의 연합체를 만든 이제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분은 7개 토호국 가운데 아부다비 막강 실력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이제 오늘 방한을 하는데요. 이분이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달 초에 우리나라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했을 때 있죠. 바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죠. 그때 이제 왕세제를 만났을 때 옆에 배석했던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분이 와서 누구를 만날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언론 관측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면담 인사들이 누가 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 직함도 맡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 관련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고 있는데 왜 그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아마 이제 검색어 실검을 장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장식하고 있어요. 지금. 이유는 송영무 장관이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위원장을 만나서 2009년 김태영 전 국방장관 당시에 UAE와 체결했던 MOU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사실상 국내법상 국회 동의를 거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UAE가 거부했다. 본인이 갔을 때 소영우 장관이 한 달 전에 갔을 때 그렇죠. 그때 갔을 때 거부했다. 이 내용을 이제 김학용 위원장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김학용 위원장도 부인하고 국방부도 부인하지만 어쨌든 언론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파만파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SBS 김태훈 기자의 취재 파일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잘 상세히 정리를 했던데 2009년 SBS? 예, 그렇죠. SBS. 예. 그 2009년 11월에 당시 김태형 장관이 2번이나 UAE를 갑니다. 이때 이제 비밀 MOU를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당시 김태형 장관이 가고 나서 한 달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47조 원대 원전 수주를 하거든요. 예. 요때 어쩌면 칼둔 당시 UAE 원자력 공사 이사회 의장이 관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측면인 것이죠. 문제는 원전 공사 자체가 네. 프랑스를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그렇죠. 하고 다른 나라 경쟁자들이 손을 떼려고 했던 시점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당시에 이 입찰을 따려고. 해구산 제공. 그렇죠. 네. 해구산을 제공하겠다는 폭탄급의 이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측이 가서 그거보다 더 센 딜을 한 거죠. 그래서 김종대 그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해구산은 패착 중에 패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랍에서는 해구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재래식 무기와 재래식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 맺은 MOU의 비밀 내용이 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건 이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 언론에 나온 얘기는 당시에 우리 측에서 제시한 게 UAE의 왕정을 보호하는 것. 왕정, UAE 왕정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 만약에 UAE에 유사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전쟁 위협이라든가 뭐 이럴 때 우리 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 그리고 군사적 지원.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이 아직 전작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에서 혹여가 생길지 모르는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미군의 이제 전략적 지시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군이 움직이려면 무조건 한미연합사에 그렇죠.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거는 국회 비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사 지원은. 이게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해줄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고 국회 국방위 소속이었는데 집요하게 김태형 장관을 물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일제히 2급 비밀로 봉인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2급 비밀을 볼 수 있어요. 국회가 의결을 해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의결하거나 그 고등법원, 고등법원장이 그 영장 발부하게 되면 볼 수가 있어요. 네, 어찌됐든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인다. 그럼 우리가 난감하죠. 그 전쟁에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중동은요, 그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수니파, 시아파, 알카에다 뭐 너무 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여기 또 속에서 시아파 정권이죠. 여기가 UAE는 순위. 그다음에 그 이란이 시아파예요. 수니파. 그러니까 수니파는 무함마드 사상을 계승하는 그 전 세계 무슬림의 85%가 수니파고요.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조 개념은 시아파가 더 센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아파가 좀 적고 수니파가 다수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동의 이 얘기를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에 낄 이유가 있는 거냐. 아무리 당시에 47조에 되는 돈을 벌었다. 우리가 뭐 원전 당시에 이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뭐 원전을 수주해 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돈을 벌었다. 그게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앞으로 남고 뒤로 어마어마하게 미치는 장사를 해놓고 방은 다 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신문 기사들을 보시면 진짜 보는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그 UAE한테 무슨 상도 받으면서 50만 불 상금도 받았고 또 그건 맞아요. 대통령직으로서 받은 게 국고로 가야 되는데 또 자기가 가져왔잖아. 농협을 통해서. 맞아요. 있잖아. 우리가 맨날 하던 건 농협. 큰 농협. 맞아요. 그러니까 이 꼼수 정권의 꼼수가 이 꼼수의 몰락이 국민들에게 오는 거예요.
정말 참 생각만 해도 놀랍고 공포에 질리게 되고 화가 나고. 아니 그렇게 막말 김용민 선생 점잖은 얘기를 하니까 귀한 꽃이네. 아유 그냥 삐처리했어요. 괜찮아요. 자, 중동 얘기 다 할 수 없고. 자 마지막에 또. 통신요금 할인 혜택. 통신요금 남 얘기. 이게 또 우리 호갱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아마 호객일 거예요. 다들 선택 약정 요금 할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선택해서 단말기 요금을 깎아줄 건지 아니면 요금을 할인을 받을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 2014년부터 이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할인해주는 폭이 종전 20에서 25%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25% 할인을 다 받는 사람이 요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 전체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되더라 이 얘기거든요. 왜 이거 못하느냐 봤더니 1번은 잘 몰라요. 여전히 잘 모르고 두 번째는 기존에 20% 할인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보니 위약금이 더 비싸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고 세 번째는 통신사에서 아예 가입할 때 다 안내해서 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굳이 소비자가 똑똑해야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깎아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거 이것도 꼼수네. 그렇죠. 기업들이 얼마나 깨알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 요금제도 마찬가지고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혹시 우리가 알아들을까봐 그 보험사 약관 같은 거 보세요. 너무 두꺼워요. 그걸 어떻게 다 봐요? 그리고 거기서 왜 방송에서 30일 이내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초스피드로. 근데 혹시 알아들을까봐 깨알같이 빨리 얘기해 주잖아요. 어려운 말을. 이것도 아주 비슷한 사례인데 그래서 전 국민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아마 정권 말쯤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통신비 너무 비싸요. 비싸요. 아니, 통신비 약관 보는 사람 봤어요 제가. 진짜요? 보더라고. 아니 근데 통신비 부담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우리나라 또 교육열하면 안 빠지는 나라잖아요. 근데 교육비 부담을 넘어섰더라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 평균 지출 금액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선생님들이 과제를 애들 이렇게 모바일 SNS로 막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크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거의 그러니까 국민 필수 생활용품 정도가 됐는데 이거를 통신비를 이렇게 가게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면 내려야 그러니까 되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며칠 전에 군대 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핸드폰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면 학교에서 지시가 오니까 뭔가 해야 되거든.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도 몰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대학생 같아요. 그리고 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전으로 학교 갔잖아요. 잘했네요. 잘했네요. 서울로 몰리면 답답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벌써 대학 갔어요? 아니 군대 갔어요? 이게 어찌 되었든 의경으로 코너링이 좋을 것 같아. 그 코너링이 좋은 아드님도 제대에서 약정 할인하시려면 1년짜리 꼭 가입하시라고 알려주세요. 1년짜리. 그러니까 1년, 2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2년에 묶이면 중간에 자기가 움직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움직일 때 그동안 받은 혜택 다 토해내고 가라. 우리가 어떤 기업인데. 2년이 무척 길어요, 진짜. 2년이면 길어요. 그러니까 1년을 하시든 2년을 하시든 요율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1년 선택하시고요. 자기가 종전에 2년짜리를 가입해서 20% 할인 받고 있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면 갈아타셔도 얻는 혜택이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꿀팁이네. 1년짜리로 약정을 해라. 꿀팁. 그래야지 본인의 나중에 변경. 그렇죠. 어쨌든 손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노연아님, 가족과 함께 영화 1987 보고 왔어요. 당시 중1이었었는데 근처 대학에서 늘 데모에서 코마코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게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는 거겠죠. 저 엄청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봤는데 1987 그 87년 6월 항쟁 그 한복판에서 저는 화염병을 들고 뛰었죠. 그럼 모니카 목사 7월 9일 날 연대 들어가잖아요. 그거 제가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차로. 양정철. 양정철. 당시 6월 항쟁 때 양정철이 주도부더니 학생운동. 연대 성당에 숨어
명동 성당 숨어있던 걸 내 차 트렁크로 해갖고 빼냈죠. 87년 영화에 그런 게 나와야지. 근데 정말 엄청 울었어요. 예. 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신과 함께도 울었고. 자, 세 분 인사하세요. 울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보수의 품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